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가업상속 공제 들어보셨나요? 저도 들어봤죠. 아무래도. 보통 어떤 제도로 알고 계시나요? 가업을 말 그대로 상속을 하는데 공제를 해준다. 네. 왜 해줄까? 가업을 상속하는데 세금이 걸림돌이 되면 원활하게 가업 승계가 어려워지고 네. 그러다 보면은 국가적으로도 그 회사가 사라진다고 치면 네. 일자리도 잃게 되고 결국 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라고 저는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업을 하는 데 있어갖고 상속할 때 공제를 해준다. 상속이라는 거는 돌아가셔야지 시작, 카운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일단 돌아가시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제도의 약간 맹점이 뭐냐면은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제도를 보완한 제도들도 있긴 하지만은 가업상속 공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50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전제가 돌아가셔야 돼요. 네. 아니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돌아가시는 거를 전제로 전략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같은 책상에 앉아갖고 이게 할 말이냐 이거죠. 돌아가셔야지 이게 전략 세운 게 실행이 딱 되는 거야. 딜레마죠. 네.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러한 상속공제를 사전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쨌든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혜택이 정확하게 맞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어떤 회사가 가능하고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업의 요건이 있습니다. 가업의 요건은 조특법상의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3천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피상속인의 요건은 아버지 또는 어머님의 요건이 되는데요. 가업 영위 기간 자체가 다음에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해당이 되는데요.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갖고 10년 중에서 5년 이상을 근무를 했거나 또는 10년 이상을 근속을 하고 퇴임을 해갖고 이제 아들이 승계를 받은 거죠. 네. 그런 경우 또는 이 전체 가업상속 기간이 뭐 30년인데 그 중에서 15년 이상을 근무를 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충족이 된다면 피상속인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 요건, 자녀, 뭐 아들이든 딸이든 그 요건에 충족되는 요건 자체는 상속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네.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회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언제 들어와 있으라는 거야. 그러게요.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일단은 들어와 있어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네. 임원은 등기 임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네. 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자녀가 2명이 둘 다 이제 요건이 충족되면은 2명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받는 게 아니라 네. 회사를 제가 보게 되면 10개의 업체 중에서 한 2개의 업체 정도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둘이 멀쩡히 잘 일하고 있는데 한 명만 상속 지분을 다 내려준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공동상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또 개정된 부분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반영되네요.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말씀드릴 증여 특례 같은 경우도, 주식 증여 특례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단독 수중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2010년 1월 1일부터는 공동 수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가업승계 관련된 상속증여세 세제 개편 회의에 간담회라든지 회의에 참석을 종종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가업상속 제도 자체가 굉장히 외국 제도를 어떻게 보면은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럽 선진국이라든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 가업상속 공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공제 한도가 궁금하실 텐데요. 공제 한도는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를 했다고 하게 되면 200억까지 됩니다. 그리고 10년에서 20년 미만까지는 200억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 사이다 하게 되면 300억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의 근속을
기업이 영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500억까지 공제가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70건, 80건밖에 남짓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왜 그럴까요? 취지가 분명히 좋은 제도인데 네. 그리고 이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는 언젠가는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가업 상속이라는 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데 연간 신청되는 건수가 그렇게 적다는 거는 네. 분명히 뭔가 이 제도가 네. 한계점이 있다는 건데 네.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릴 사후 관리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사후 관리가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가업 상속을 받게 되면은 가업 상속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토지 건물, 뭐 채권, 금융자산 뭐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업무 무관 자산, 업무 유관 자산 다양하게 있긴 하겠죠. 그러면은 가업 상속 재산을 7년 내에 20% 또는 5년 내에 10%를 처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인해 갖고 추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상속받은 지분을 처분하거나 네. 그러면은 또 세금이 추징됩니다. 하지만 보통 주식 처분한다고 해서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이 뭐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중요한 이유가 고용 유지 요건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 기준 고용 인원이라고 해갖고 상속 오늘 발생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직전 2개년 동안의 그 기준 고용 인원 우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 네. 기준 고용 인원이라고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상시 네. 근로자 수 네. 그런 거를 계산하는 것처럼 매월 말 근로자에 대한 그 월 평균을 냈을 때 그 숫자가 7년간 100% 유지가 돼야 됩니다. 회사가 네. 잘 되면은 뭐 고용을 늘리겠지만 네.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또 인원 감축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앞으로 7년간 유지한다. 그렇죠. 7년간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2019년도까지만 해도 기간이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네, 지원이 저도 주면 안 돼. 10년으로 알고 너무 있었는데. 빡빡하잖아요. 네. 너무 그래서 조금 완화시켜줬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완화를 시켜준 게 뭐냐면은 인원수를 지키던 급여 총액을 지키던 왜냐면 인건비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네. 직원이 인건비 총액이 예를 들어 갖고 뭐 한 20% 에버리지로 올랐다고 하게 되면 네. 그럼 직원 수가 20% 줄어도 급여가 20% 올랐다고 하게 되면 음. 똔똔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급여 요건은 충족됐기 때문에 가업상속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켜 준 걸로 보겠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좀 그래도 10년 동안 물론- 아니 7년 동안에 네. 지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 건수가 적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크겠죠. 네. 왜냐면 500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요. 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을 안 하게 되면 600억을 상속받는 경우 단돈 5억 또는 10억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세금은 260억 정도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게 되면은 500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41억밖에 발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신청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도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갖고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확한 가업상속 공제 워딩 자체가 뭐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가업상속 컨설팅이라든지 상담을 하다 보면은 회사 내부에 임대 부동산이라든지 자회사의 주식, 해외 법인의 주식을 본사가 소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세금이 혜택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네. 왜냐면 업무무관 자산이라고 해갖고 네. 가업상속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500억까지 혜택을 주지만은 임대용 부동산,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일반 해외 법인에 대한 주식,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등에 대해 갖고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갖고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그 상담,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해드리는 업체 중에서 그런 회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해외에 지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해외 지사가 너무 잘 돼. 네. 본 회사가 뭐 시총이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해외 자회사의 세법상 가치를 평가를 했는데 뭐 한 2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회사가 300억, 그 다음에 해외 자회사가 20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40%가 해외 자회사란 말이죠. 네. 그럼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해외 자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렇죠. 실체인데도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이거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제가 그래서 2달 전에 그 학회, 건국대 교수님께서 학회를 여셔갖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거기에 뭐 입법자분들도 오시고, 네. 입법에 도움을 주실 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이런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 갖고는 바꿔야 됩니다. 너무 불합리합니다. 뭐 일반적인 뭐 삼성전자 주식 가졌다면 업무무관 오케이 인정. 근데 해외 나가려고 해외 진출하려면 해외 법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모 회사가 그 주식 같이 또 투자도 하고 돈 계속 넣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에 비사업용 토지, 임대부동산, 그리고 가지급금, 통상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과다 보유 현금, 직전 5년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되는 거는 업무무관으로 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 갖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주식, 뭐 국채, 뭐 그런 것들도 금융상품 그런 것들도 업무무관 자산에 포함이 된다. 그럼 저희가 이거를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까지가 네. 업무와 관련이 되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네. 처음에 잘 구분을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지금에 있는 자산 중에서 어떤 자산이 업무무관 자산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무관 자산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정리할 수 있는지, 뭐 물적 분할을 해야 되는지, 인적 분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활용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가압상속공제, 또 이제 징역특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업무무관 자산을 줄이는 게 굉장히 키 포인트다.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네. 좀 제가 뭐 저번 주에도 한번 제안 드리고 한번 컨설팅을 해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굉장히 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굉장히 뭐 직접적으로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해외 자회사도 그게 업무무관이라고 봤다고 하게 되면 네. 법적으로 업무 유관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워딩을 정확하게 찾아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뭔가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네. 그거는 뭐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자체가 기준이 변경되는데 이게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 요건도 이때 특수관계자, 최대 주주의 그 집단의 특수관계자의 급여는 다 빼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끼리 파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2020년 세법이 바뀌면서 크게 3가지가 바뀌었는데요. 고용 유지 요건이 하나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급여 요건이 바뀌었고요. 네. 업종 변경에도 제한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세분류, 소분류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이게 세법이 바뀌어서 중분류 내에 변경도 가능하다. 그리고 가압상속 심의위원회 통해 갖고 중분류 외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합당하게 인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개정이 됐으니까요. 이 가압상속 공제에 대한 요건을 잘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가압상속 공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뭔가 좀 실마리가 보이시나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시면 보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은 네. 줄이고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늘리고, 물론 네.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이 납세자분들은 미처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먼저 일깨워 드려서, 맞습니다. 이거는 사장님께서 보시면은 이거 공제될 것 같을 때 분명히 내 회사 네네. 영업 활동으로 하는 건데 적용이 안 된다고? 이거는 세법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판단하기에는 네.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가압상속 공제에 대해 갖고 우선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할지 말지는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압상속 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과 사후 관리 주의사항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